Ye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특집 숫자로 돌아보는 2025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숫자로 2025년을 돌아보고 또 2026년도 전망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꾸며가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의 사연도 숫자와 함께 받고 있죠. 많은 분들이 숫자와 함께 2025년을 돌아보고 계시는데요. 박정님께서는 학교를 정년퇴직하고 법인 택시를 11개월 동안 했습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택시기사님들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11이라는 수가 기억이 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 가슴 아픈 숫자도 있네요. 1157 쓰시는 분은 저는 4000입니다. 남편이 온라인 주식 미끼에 걸려서 사기당해서 쓰라립니다. 라고. 아이고야. 5988님은요. 올해 저의 숫자는 5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멋진 사위가 생겨서 우리 가족이 5명이 됐네요. 내년에는 예쁜 아기까지 생겨서 숫자 6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혜미님은 숫자 10입니다. 아들이 10대에 들어섰네요. 점점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고 조수성님은 아들이 원하는 대학 예비 번호 9였어요. 꼼짝도 안 하는 대기번호 때문에 마음 졸였는데 마지막 날 아들의 추가 합격 소식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또 좋은 일들 26년에 많이들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가족, 우리 회사 등등의 중요했던 숫자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연말이어서 그런지 창고 대방출하듯이 선물이 많이 나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숫자로 돌아보는 2025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올 한 해 글로벌 경제 정말 이슈 많았거든요. 이 두 분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선임 경제학자였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본부 상석본부장인 변정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숫자가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예, 그분의 취임일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실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 어떻게 보면 쓰나미의 일 정도로 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네. 김진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항상 1월 초에 경제학자들은 가장 큰 모임이 전미 경제학대회라고 하는데 네. 사실상은 세계 경제학대회가 매년 미국에서 열립니다. 예. 올해죠. 올해 갔다가 이제 한 1월 한 말까지 미국에 있으면서 1월 20일 날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보다 4년 전에 아니죠. 8년 전에 트럼프가 첫 번째 1.0 시작했을 때 그때도 우연히 또 그때 있어가지고 가봤거든요. 워싱턴 DC를. 네. 그때의 분위기와 8년 후의 분위기를 보면서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둘로 갈라졌고 반대파들이 포기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줄기 즉 트럼프로서는 내 서포트는 확실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이제 동력을 잃었다라는 것이 1월 20일 취임식에서부터 물론 그때 이제 취임식을 밖에서 하진 않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실내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취임식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분위기는 그 DC의 분위기는 8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 안 좋지만 그 집권 세력으로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가. 일단 확실한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확보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밀고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혼란이 있었고 앞에 일부에서 돌아보신 대로 한국은 더군다나 큰 격변을 겪었다.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정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2.0 시대 그 1년을 총평하자면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면요. 1월 20일 날 예를 들면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1년이 10년 같았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특히나 금융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를 담당하는 예. 부서장으로서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또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뭐 일주일 같은 그런 뭐 나날을 지냈고요. 겨우겨우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 내년도 어떻게 될지 이것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기업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잘 살아남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4년도 그러했는데 네. 2기 1년도 그렇고 이제 3년 남았습니다. 2기 1년이 1기 4년만큼 비슷하지 않았나요? 더 변동성으로 강도 측면에서. 측면을 보면 예. 체감의 강도가 훨씬 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파워풀해졌다라는 평가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어 제쳤고 네. 과연 미국은 엄청난 그 관세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것인가 혹은 네. 미국도 피해를 본 거는 없는가 이 측면은 어떻습니까? 김진일 교수님. 그 관세 전쟁의 이제 피크 혹은 시발점은 4월 2일 날 네. 예, 해방의 날 이제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넬 들고 막 설명하던 그날. 판넬 누가 들고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본인이 직접 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럼 가져 나오라고 했더니 예. 그 상무부 장관이 러턴이 장관. 네, 굉장히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관의 걸음걸이는 아니죠. 우아하진 않은 걸음걸이를 빨리 들고 나오셔서 그래도 그걸 CNN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야 오늘이야말로 미국이 리버레이트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지배받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1944년 브레튼 우드 혹은 45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에 봉사하면서 살았다. 예. 그래서 그 봉사를 끝낼 때가 됐다. 미국의 말로. 미국의 그들의 말로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고 그동안 했던 무역 적자를 네. 앞으로는 이제 다시 메꾸겠다. 그게 정상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제 그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하겠다 하는 걸로 관세를 했고 그 관세도 처음에는 몇 퍼센트 매겨야 되는데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한국 25% 원래는 50%가 뭐 49인가 해야 되는데 내가 반 잘라서 25만 해줄게. 선심 쓰듯이. 네, 선심 쓰시는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판넬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관세는 많이 거쳤죠. 트럼프 강조하는 건데 그 때문에 안 좋아진 측면이 미국에 많아서 네. 어떤 경제학자들은 미국에 다 더해보면 오히려 안 좋다. 전 세계가 모두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는 특히 이제 공화당을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에는 좋은 일이 더 많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계속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준규 본부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세수 엄청 많이 거치고 있다. 그거 갖다 뭐 복지에 쓰겠다. 막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숫자만 한번 볼게요. 예. 보면은 회계연도 2025년도 본다면은 관세 수입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1,95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 한 280조에서 한 29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은 부채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부채가 38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증가했어요. 네. 12월 3일 기준 작년에는 12월 말 36조 달러였는데 그렇게 되면 한 2.3조 달러 정도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뭐 관세 수입은 1,180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2.3조 달러 이상 부채는 증가했으니까 부채 증가액 2.3조 중에서 이 관세 증가율은 한 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관세는 부채를 막기 위해서는 뭐 호미로 뭐 예를 들어 가래를 막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포장 앞에 좀 속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또 우리 미국은 또 이민 정책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도 엄청나게 이제 잡아서 막 강제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 노동자들이 잠시 구금당하는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충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만큼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네.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은? 근데 지금 앵커께서 투자를 하는데, 네. 라고 하는데 저쪽의 생각에서는 미국에서 돈 벌게 해주는데, 인 거죠. 네. 그게 정반대의 시각.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그렇잖아요. 서로 이익을 보고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한국에 하지 않고 미국에 하는 거고 그걸 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그 정서인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돈 벌러 돈 하고 가면서 우리 규칙을 따라야지 하면서 그 현대자동차 LG 엔솔이었나요? 네. 거기에서 있었던 배터리 공장. 결국 법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보면 네. 서로 약간 좀 이렇게 그 꺼리는 게 있는 거겠죠. 추가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완전히 다 100% 합법적인 방법이었다면 기업들도 그냥 있을 리가 없고 노동자도 그런데 취업비자 관련해서요. 네, 취업비자 관련해서 왜냐하면 취업비자라는 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은 임시적인 거냐, 몇 시간 며칠 이상 하면 네. 몇 시간 이상 하면 이런 게 다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거 서로 한번 크게 했는데 물론 거기서 있었던 그 장면은 그거는 뭐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랬죠. 네. 또 변정규 본부장님, 또 금융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도 그 변수를 또 이제 미리 봐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내년에는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과연 자의로 안 바뀐다면 중간 선거 이후에 타의로 바뀔 수는 있을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뭐 요새는 뭐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죠. 너무나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된 그런 상황이라 네. 뭐 회색 코뿔 쏘든 예를 들면 블랙스완이든 지금 뭐 어떤 괴물이 나타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많이 놀라는 거는 줄었습니다. 요새 그렇고 놀라는 거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게 2025년도에 얻었던 가장 큰 수확이라면 수확이고요. 담대해졌나요? 예. 네.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모든 정책이 마가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마가 사실 산에 가면 가장 뭐 어떻게 운이 좋을 때가 마가목을 만났을 때래요. 마가목이라는 게 귀한데 그걸로 술로 네. 담가 먹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네. 그런데 이 마가의 가장 큰 두 가지 성공 비법이 뭐냐면은 저금리. 그 다음에 약달러 두 가지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베센트 장관도 크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선거 결과는 내년에 예를 들면 하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재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400석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원은 민주당이 갖고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상원 같은 경우는 일부만 하기 때문에 상원은 공화당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금융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볼 때는 뭐 환율이나 압력이 다시 내년에는 지금 올해는 이제 3,500억 달러 우리나라에도 투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타결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인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돈 받은 거를 갖다가 또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 자기가 준 거는 끝까지 기억하고요. 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그러면 너네 환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세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빨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관세 정책만으로도 복잡한데 관세 정책이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당장 내년 초에는 미국의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상호관세를 정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압박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우회 카드를 또 꺼내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발언을 할 때 그래도 굉장히 나름 조심하시는 발언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의 그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에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지만 이제 워낙 1년 동안 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나름 이제 조심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카드들이 지금도 뭐 많다고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큰 관세라는 네. 것으로 큰 칼로 한번 확 해서 깨끗하게 이제 혹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행정면에 이것저것 하면 완전 누대기로 된다 이거죠. 각 나라에 다 누더기가 오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이건 또 뭐야 몇 조는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게 뭐 둘 다 안 좋은 거인데 어느 게 더 안 좋을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크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그야말로 미국에서의 삼권 분립에 대한 뭐 대한민국도 작년 말 이후로 많은 헌법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 생각에 미국에서도 아마 건국 이래 가장 큰 몇 번 중에 한 번에 삼권 분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전보다는 더 다른 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미치는 영향은 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간신히 적응을 했는데 네. 또 변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잠시 기상특보 들어온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요. 강원도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 오늘 불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밤 9시 기준으로는요.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추위에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또 숫자로 각각의 이제 가정, 가정 경제, 회사 등등 다 돌아보고 있는데요. 또 그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세경님이 저는 숫자 0입니다. 리셋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죠. 백승관님 97.3입니다. 굴착기 운전 중에 항상 라디오 고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수도권에 계시는가 보군요. 고맙습니다. 7897님은 1747입니다. 아들의 사춘기 나이. 엄마는 갱년기의 시작. 12월에 극적 화해했는데요. 26년에는 서로가 본인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글로벌 경제는 늘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100%입니다. 100%. 미국과 중국이요. 서로에 대해서 관세를 뭐 100%였나 125%였나 뭐 150%였나 거의 뭐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막 경매하듯이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또 불씨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정규 본부장님. 글쎄요, 이거 뭐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그 질문이라 제가 뭐 잘 그렇게 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이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비슷한 이제 체급의 사람들이 싸우게 되면은 끝까지 이렇게 평화를 지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영화를 보더라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형 동생 우열을 가릴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번에도 보면은 무역 전쟁이 한참 막이 올랐었잖아요. 게다가 이번이 사실은 2.0이었습니다. 버전 2였거든요. 왜냐하면 버전 1에서 벌써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사상 최초로 뭐 지정을 하는.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번에도 굉장히 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조금의 유예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반도체와 AI 관련 이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미국 중간 선거를 넘기게 된다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대립은 조금 더 격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갈 수밖에 없을까요? 김진일 교수님. 네, 꽤 오래 갈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나라가 상당한 양보를 할 상황. 그게 국내 정치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국제 간의 뭐 자원 전쟁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약간에서 이게 한쪽이 양보를 했다라고 서로 인정하는 할 수밖에 없고 그래 양보가 됐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양보가
다른 나라들의 좀 피해 강화는 자그만 둘이서 알아서 하는 그런 양보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몇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나라 빼기 2개 나라들의 바람이고요. 대한민국이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양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근데 양보가 일어날 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중러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이제 결합되려는 흐름들 이게 과연 미국이라든지 서방 진영이 좀 위협이 될지 군사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글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옛날에 소설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1984년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동물농장이라는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인데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조지 오웰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아니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코미디와 같을 때도 많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학적으로 자주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었던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강대국과 강대국 간 또 약소국이 강대국 간에 어떻게 보면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어떻게 보면 첨예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둘러싼 이익을 갖다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아니면은 금융적인 그리고 또 생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있다 없다 놀라는 말씀입니다만 한한령을 뒤로 하고 뭔가 좀 우리가 중국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일 교수님. 그렇게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날 발표하는 거 웬만한 이야기는 이미 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서로 두 나라 모두 그 충분히 국내에서 물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서로 이제 거래가 끝나고 물론 남은 것도 꽤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무언가 그게 뭐 한한령은 해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뉴스는 나오는데 뭐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딜이 되는지는 그거는 그야말로 거래죠. 그거야말로 트럼프식 거래인 건 틀림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가 그 과거에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높은 성장률 그 영화는 뭐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뭐 대한민국도 그랬고요. 덩치가 일본은 커져가면. 저희보다 앞에 그랬고요. 그러면서 어딘가에 그 골문 부분이 터지게 마련인 거거든요. 일본의 30년간의 법을 터진 게 그랬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짧게 그렇지만 엄청나게 심하게 대한민국 겪었고요. 중국도 무언가는 이제 겪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나라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큰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정규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금융시장에 그래도 뭔가 중국 쪽에서 우리가 얻어낼 게 있다라고 하면 뭐 호재로 좀 받아들일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타산지석으로 보는 것. 타산지석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가장 뭐 인접한 두 나라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나라였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도 경기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완전 쑥 빠져서 물을 부어도 물이 계속 빠지는 미깨진 항아리 같은 그러한 경제였는데 이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딱 맞으면서 만화 영화 같이 탁 둘이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유럽이 각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했죠. 바이러스가 오니까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돈을 많이 풀으니까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엄청 올렸어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만 양적 완화를 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세계가 전부 다 양쪽 안을 해보니까 세계가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둥둥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국가로 지금 변모한 거 아닙니까? 지금 3% 이상의 인플레이션. 중국은 반대로 이때까지 저금리로 잘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직구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사실 버블 경제였거든요. 근데 금리를 확 올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제로 금리 이럴 때 조달했던 해외 뭐 채권들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제 못 갚아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쫙 빠져나가게 되고 하니까 버블이 확 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둘이가 확 바뀌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큰 별 문제가 없어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이제 4월에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먼저 공개를 했죠. 미국 쪽에서. 과연 뭔가 평화의 시작이 될지. 또 설마 거기 가서 뭐 언쟁하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있을지. 사실 이것도 미국의 중간 선거 반년 전에 이뤄지는 이벤트란 말이죠. 네.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언쟁 말씀하시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네. 면박받았던. 네, 그러니까 정상 간에 그런 일이 또 언제 있었을까? 네, 그 45년 이후에. 그러니까 저도 양복 잘 입습니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면박을 줘서. 저보다 네, 잘 입. 네. 근데 그러니까 안 일어나도록 두 나라가 엄청 노력하겠지만 정상 그 두 분의 성격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진 기자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에이펙 때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진핑 주석에게 귓속말 뭐 계속 말하고 시진핑 주석은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만 그때도 어디서 만날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맞아요. 경제에서 결국 안 했잖아요. 그게 다 싸움이었죠. 근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상대를 막 띄워주기도 하고 이번에 그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그 군사 훈련을 하는 것도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좋은 친구다. 뭐 근데 다만 미국과 이야기된 건 아니지만 큰 문제는 될 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또 미국 입장에서 계속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깔아서 금융시장에도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또 하나를 볼게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 항상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세안 지역이 여기 나오고 뭐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등등의 수출 다변화. 사실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죠. 현실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새로운 시장 찾는 거는 기업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지만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하는 쪽에 맡기고 그리고 정부에서 물론 뭐 여러 외교적인 루트나 이런 걸 많이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이 그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 그걸 알아보면서 어떻게 민간과 정부가 잘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로 신뢰를 얻어가는 게 좋겠죠. 민간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정부로서도 혹은 금융기관으로서도 그걸 어떻게 잘 선별해서 골라서 투자를 하느냐가 그게 나라가 잘 나가는 길이고 그러면서 답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그 지정학적인 문제, 특히 뭐 전쟁, 정말 심각한 한 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충돌은 뭐 당연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부딪히기도 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휴전까지도 아직도 멀어 보이고 26년에도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어떻게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변종길 본부장님. 글쎄요. 내년에도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먹을거리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본다면 산업에 어떻게 보면 패권도 많이 달라졌고요. AI나 신산업에 대한 갈망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패권 전쟁도 암투가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중 간 갈등이 생겨났고요. 네. 게다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들은 미국과 중국이 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국지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까,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변동이라 그러니까 저도 변치라서 변화 변동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잘 적응하는 편이긴 한데 예. 내년에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금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이 오르는 겁니다. 금도 지금 뭐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맞아요. 1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변화가 거기 크게 컸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가져준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보다 더 큰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가져다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부채, 그죠? 그리고 또한 뭐 충돌.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특히 금에 대한 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리 부분도 한번 키워드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5번의 동결과 3번의 인하. 미국 연준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김진일 교수님이 예전에 연준에도 경제학자로서 이제 계셨었으니까 5번 연속 동결하다가 3번 연속 기준금리 인하. 이것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또 이게 뭐 외압 논란도 있고 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선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네. 선거 과정에서는 금리를 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선거 때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반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가 바뀌는 거고 진정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말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말는다라는 그런 또 명분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트럼프는 계속 비판해왔고 최근에는 인플레가 그나마 내려가면서 뭐 아직 충분히 내려가지 않았지만 금리를 3번 내리는 것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그 3명이 반대를 그리고 그 3명이 반대를 하면서 한쪽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2명, 1명 나누어서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금리 인하하면서 2명은 동결해야 한다. 1명은 더 내려야 한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이례적인. 아래 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그 3주 전에 했던 FOMC 미팅의 자료를 이제 그 요약해서 그 정리를 해서 표현하면 몇 명이 그 몇 명의 숫자로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형용사를 써서 한두 명인지 서너 명인지 7, 8명인지 19명인지 아니면 18명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 그 정말로 그 연준 내에서도 단순히 정치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가 충분히 잘 내려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앞에서도 미국 관세 말씀하시면 이 관세의 영향이 내년에 들어서 더 심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미국의 상품의 가격을 올라가서 인플레를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무도 다른 모르는 거예요. 진단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을 하니까 이자율을 내렸다가는 위험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세를 올린 것도 거의 100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조금씩 올렸을 때랑 많이 올렸을 때 변화가 똑같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자그마한 관세의 변화를 가지고 이번에 큰 변화를 이제 에 대한 계산을 멀티플로 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몇 배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은 잘 가격을 사람들이 안 올리고 있지만 야 이거 못 견디고 이렇게 높은 관세는 한 몇 개월이 있으면 미국의 물가 인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 사람들은 뭐 몇 가지 조짐을 봅니다. 네. 네. 그런 조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옛날에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야 이런 조짐이 있다. 근데 그런 조짐이 있어도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상 그 내부의 논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논쟁은 미국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고 3주 있다가 간단하게 나오지만 네. 5년이 지나면 그 전체 이야기가 그 단어를 전부 다 해가지고 웃으면은 가로 열고 레프터라고 하고 하는 거로 다 나옵니다. 미국은요. 네. 그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혹은 반대로 심각하지 않게 얼마나 가볍게 그걸 평가했는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런 걸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이것도 이제 5년 후에 미국의 언론인들이 보면서 그 트럼프 2.0 당시에 연준의 인사들은 어떤 이유로 이 미래 인플레이션이 올지 아니면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지를 얘기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지금은 그야말로 연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내에서 금리 자체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좀 전망과 주장도 엇갈리고 근거도 엇갈리고 판단도 엇갈리니 시장은 또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고요. 또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또 뉴스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에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회생, 국민통합, 국가 재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지난달 쿠팡에 주문정보 5억 6천만 건을 갖고 있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박성혁 제1기획 자문역이 임명됐습니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 FTA 미체결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 새해부터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숫자로 돌아보는 2025 특집으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꾸며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김진일 고려대 교수 그리고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본부장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요. 사실 주식시장도 아까 일부에서 코스피가 올해 75.6% 올랐다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만 금값도 그렇고요. 은값도 무섭게 뛰었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로 키워드 뽑아본 숫자가 70%입니다. 70%. 이게 금의 상승률이라고요. 이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사실 이런 해도 드물지 않습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같이 오르는 해가. 올해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변정규 본부장님. 예를 들면은 사실은 그 금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히는 자산이고요. 네. 주식과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주식과 금은 사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사실 그렇게 아마 그 학교에서 대부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2025년 올해는요. 이제 금융시장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한데 나스닥이 올해 20몇 프로 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70몇 프로 뛰었어요. 네. 금도 70몇 프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두 개 같이 이렇게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또 은가 같은 경우는 100% 넘게 뛰었어요. 예. 지금 100몇십 맞아요. 올랐다가 사실 너무 뛰어서 조금 지금 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과 내후년 계속해서 금과 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기금속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그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를 지금 계속 구가를 하고 있어요. 원래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달러는 굉장히 강세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한 100선에서요. 트럼프 당선될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11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달러는 사실
지금 98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달러 많이. 인덱스. 예, 100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달러 약세거든요. 예. 훨씬.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는 너무 약세라 가지고 지금 1,400 몇십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뭐 그 괴리가 이제 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달러와 금은 대체재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금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졌다. 서로 이제 대체재 관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면은 금은 강해지기 때문에 두 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지금 많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금, 은과 같은 것들은 이제 실물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달러가 지금 약해지니까 달러를 살 이유는 없어요. 계속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에 베팅할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스테이블 코인 많이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요. 담보 안전자산이 필요한데 미국 국채라든가 아니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많이 쓰는데 네. 뭐 국채라든가 금이 요새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그것보다는 금보다 더 안전한 자산은 뭐냐? 보니까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갖다가 뭐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이걸 다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사실 보유하면 제일 좋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발행하기 위해서도 앞으로는 안전 담보 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수요가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진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또 내년에 또 이런 귀금속들이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 계시니까 더 그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말씀에 동의하고 좀 그 긴 측면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부채 증가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그 당시에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네. 썼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지만 그래서 부채라는 게 전쟁 때 가장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쟁을 지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부채도 그냥 발행해서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이슈도 결국 다 전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풀렸던 유동성 그런 것들이 잠겨 있다가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달러, 미국이 원하는 바지요. 미국 약달러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좀 낮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결국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준이 지금은 미국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유동성인데 그게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상반기, 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 에브리띵 랠리에 비트코인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연말로 가면서 비트코인만 오히려 더 그래요. 힘이 네. 빠지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종규 본부장님. 뭐 사실은 그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 알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 유동성이 우선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제 단기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우리 계셨던 김재희 교수님 우리 계셨지만 이 연준이 운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금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SRF라고 있어요. 이제 그죠. 이제 상설 레포죠. 이제 레포 퍼실리티인데 이 레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 연준을 대표해서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이것은 이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다 아니면 증권사나 이런 회사들도 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도 부족할 수 있으면 이제 은행 가서 빌리잖아요. 은행들은 부족하면 은행이 중앙은행한테 가서 빌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앙은행한테 빌리는데 월말마다 이렇게 빌리는 잔액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QT 양적 완화를 굉장히 길게 지금 가져갔습니다. 3년 이상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QT의 영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할 돈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 매수세에 많이 몰린 거예요. 네. 금과 같은 주식 이런 데 많이 몰리니까 가뜩이나 유동성이 부족한데 비트코인으로 갈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향후에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 볼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 30% 최대 그 최고치에서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 중간 선거 결과에 많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을 이렇게 굉장히 떠밀었던 한 축이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CBDC 반 CBDC 법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법에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좌초되는 그런 느낌이 난다면 상대적으로 연준이 추구하는 CBDC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상자산은 가격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한 30초씩 시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나타났으면 하는 숫자, 바람과 혹시 전망을 담아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요. 예, 김진일 교수님. 뭐 경제가 잘 되고 그런 거 좋고 그런데 네. 뭐 성장률이 얼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위기가 안 생기려면 그러니까 그냥 좀 진부하게 물가 상승률 2.0%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2.0%가 아니라 1년 내내 걱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채 때문에 재정 정책 위기 생길 수 있고 전쟁 생길 수 있고 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금융 위기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통화 정책이 중앙은행이 은행이 은행이니까 딴 일을 많이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 얘기가 못 나옵니다. 그냥 1년 내내 그런 네, 위기 안 생기고 무탈하게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변조기 본부장님도 짧게. 서로 얘기 안 했는데 똑같으면 찌찌뽕이라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물가인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채권, 주식 전부 다 환호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려대 김진일 교수, 다이아증권 코리아 변정규 상석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영님이 광복 80주년에 광복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광복 100주년 되면 우리 광복이가 성인이 된다고. 그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셨고요. 자, 오늘도 또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또 숫자로 돌아보는 2025 2026년에는 또 좋은 숫자로 되돌아볼 수 있기를 또 같이 희망합니다. 내일이자 내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